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허나 사람의 인연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죽은 아들의 32번째 생일에 낯선 아이의 얼굴에서 아들의 어린 시절을 보게 된다면 그것은 대체 어떤 업의 시작이겠는가? 아빠, 생일 축하해. 올해도 컵라면밖에 없어서 미안해. 사르레는 눈보라가 몰아치는 12월 15일, 경기도 용인의 한 고급 공원 묘원. 두 아이가 한 묘비 앞에 만견히 서 있었다. 얇은 코트를 입은 누나는 떨고 있는 동생을 감싸 안고 있었고, 그 작은 손에는 낡은 보온병이 소중하게 들려 있었다. 너희 같은 거렁뱅이들이 이런 고급 묘지에 올 자격 없어. 관리인 남자가 가차 없이 소리쳤다. 하지만 두 아이는 울지도 도망치지도 않았다. 누나는 그저 조용히 동생을 지켰고, 동생은 겁에 질린 눈으로 남자를 올려다볼 뿐이었다. 그 광경을 조금 떨어진 곳에서 지켜보던 노부부가 있었다. 고급스러운 검은 코트를 입고 우산을 쓴 두 사람은 누가 봐도 이 묘지의 오랜 방문객이었다. 아내가 남편의 팔에 매달리며 속삭였다. 여보, 저 아이 얼굴 보여요? 남편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아이들 앞에 있는 묘비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 묘비는 바로 그들이 잠시 후 참배하려던 바로 그들의 아들이 잠든 무덤이었기 때문이다. 그날은 한 젊은이의 32번째 생일이 될 뻔한 날이었다. 만약 그가 살아있었다면 말이다. 이강혁, 72살의 태산건설 회장. 그의 이름은 대한민국 건설업계에서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였다. 그의 곁에 선 아내 윤지수는 68, 오랜 세월을 함께한 부부였다. 두 사람은 매년 오늘과 아들의 기일에 아들의 묘를 찾았다. 흰 국화꽃 다발과 고급 소주, 그리고 아들이 좋아했던 음식을 들고서. 하지만 지난 5년간 단 한 번도 다른 이가 이곳을 찾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 아들 고훈은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들었다. 미혼에 혼자 살았고 친구도 적었다고. 그래서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강혁의 이해를 넘어서는 것이었다. 저 아이들은 누구인가? 왜 내 아들의 묘 앞에 있는가? 그리고 무엇보다 저 남자아이의 얼굴은. 지수가 남편의 팔을 강하게 쥐었다. 저 아이, 고훈이 어릴 적 사진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강혁은 아내의 말을 부정하고 싶었지만 그 자신도 이미 깨닫고 있었다. 저 남자아이의 눈, 코, 인매, 모든 것이 어린 시절 아들을 떠올리게 했다. 관리인의 고함이 더욱 거칠어졌다. 당장 안 꺼져. 여긴 신성한 곳이야. 컵라면 따위를 어디다 올리려고. 그 말에 강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성큼성큼 다가가 관리인 앞에 섰다. 지금 뭐 하는 겐가? 나직한 목소리의 관리인이 돌아보았고 강혁의 얼굴을 확인하자마자 사색이 되었다. 회장님, 이 아이들이 멋대로 들어와서. 강혁은 차가운 눈으로 남자를 내려다보았다. 내가 보기엔 이 아이들은 조용히 참배하고 있었을 뿐이다. 그걸 방해한 건 자네 아닌가? 관리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만 물러가게. 이 일은 내가 처리하겠네. 관리인이 허둥지둥 사라지자 강혁은 아이들을 향해 돌아섰다. 누나로 보이는 소녀는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10살쯤 되었을까. 깡마른 몸에 낡은 코트, 그 안으로 여러 겹 껴입은 옷이 보였다. 동생은 6살쯤 되어 보였다. 누나 뒤에 숨어 큰 눈으로 강혁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그 순간 지수가 작은 비명을 지르며 눈 위에 주저앉았다. 강혁이 황급히 아내를 부축했지만 그녀는
오직 남자아이의 얼굴만을 응시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소녀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괜찮으세요? 어린 목소리였지만 뚜렷했다. 강혁이 소녀를 보며 물었다. 너희는 여기에 무슨 일로 왔느냐? 소녀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아버지 산소에 왔어요. 그 말에 강혁의 심장이 크게 요동쳤다. 아버지라고? 이 무덤에 잠든 이는 그의 아들 이고훈인데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아버지의 이름이 무엇이냐? 소녀는 묘비를 가리켰다. 거기에는 강고훈이라고 새겨져 있었다. 강혁은 숨을 삼켰다. 강씨, 아들의 성은 이씨다. 하지만 이름은 틀림없는 고훈. 동명이인인가? 아니, 이 묘는 분명 아들의 것이다. 5년 전 그가 직접 이 자리를 고르고 묘비를 세웠다. 지수가 울먹이며 말했다. 여보, 이 아이들, 고훈이. 강혁은 아내의 말을 막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답이 나와 있었다. 이 아이들은 아들의 자식이다. 그가 몰랐던 아들의 가족인 것이다. 소녀가 의아한 듯 두 사람을 보았다. 저희랑 상관없는 분들 같은데 아까는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가볼게요. 소녀가 동생의 손을 잡고 돌아서려 할 때 강혁이 다급하게 외쳤다. 기다려라.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너희 어머니는 어디 계시냐? 소녀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다. 엄마는 병원에 있어요. 폐렴으로 입원하셨어요. 벌써 일주일 됐어요. 지수가 다가가 물었다. 그럼 지금은 누구랑 지내니? 둘이서 지내요. 제가 민준이 돌보고 있어요. 지수가 경악했다. 둘이서만? 소녀는 당당하게 가슴을 폈다. 괜찮아요. 저 이제 10살이라 밥도 하고 빨래도 할 수 있어요. 그 말에 지수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터져 나왔다. 그녀가 소녀를 안으려 했지만 소녀는 한 발짝 물러섰다. 죄송해요. 모르는 사람은 따라가면 안 된다고 엄마가 그랬어요. 소녀는 동생의 손을 끌고 서둘러 자리를 떠났다. 강혁은 쏟아지는 눈 속에서 하얀 세상으로 사라져가는 두 아이의 뒷모습을 망견히 바라보았다. 지수가 남편의 팔을 잡았다. 여보, 쫓아가요. 저 아이들을 저대로 둘 순 없어요. 강혁은 고개를 끄덕이고 운전기사에게 아이들을 뒤쫓으라 지시했다. 검은 고급 세단은 눈보라 속을 천천히 달리기 시작했다. 아이들은 버스를 타고 서울 외곽의 낡은 주택가로 향했다. 그들이 내린 곳에서 5분쯤 걸어가자 벽은 색이 바래고 계단은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한 낡은 목조 아파트가 나타났다. 입구에는 철거 예정이라는 벽보가 붙어 있었다. 이것이 내 아들의 가족이 사는 곳인가? 대기업의 후계자로 태어난 아들이 아내와 자식들을 이런 곳에 살게 했단 말인가? 지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고훈이는 우리에게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결혼한 것도, 아이가 있는 것도. 왜? 강혁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이유를 알고 있었다. 10년 전 아들은 회사를 잇기 싫다. 현장에서 진짜 건설 일을 배우고 싶다고 선언했다. 강혁은 허락하지 않았다. 8년 전 아들은 고아원 출신의 설이라는 여자를 데려와 결혼하겠다고 했다. 강혁은 격노하며 그녀를 쫓아냈다. 그날 밤 아들은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제 인생을 살겠습니다. 라는 메모만 남기고 집을 나갔다. 그것이 아들을 본 마지막이었다. 그리고 5년 전 경찰에게서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연락을 받았다. 아들은 외롭게 죽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니었다. 아들에게는 사랑하는 아내와 두 아이가 있었다. 강혁의 가슴에 후회, 분노, 슬픔,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 대한 혐오감이 휘몰아쳤다.
두 사람은 삐걱거리는 낡은 계단을 올라 강이라고 쓰인 문패가 걸린 2층의 한 방문을 두드렸다. 문이 열리고 소녀 하늘이가 나타났다. 아까 그분들 어떻게 여길? 강혁은 조용히 말했다.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겠느냐? 하늘이는 경계했지만 지수의 간청에 결국 문을 열어주었다. 방은 좁았지만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하지만 가구는 거의 없었다. 작은 상과 이불 2채, 그리고 방구석에 놓인 작은 불단. 강혁의 눈은 불단에 놓인 사진에 박혔다. 부드럽게 웃고 있는 젊은 남자, 틀림없는 아들 고훈이었다. 지수가 불단 앞에 무너져 내리며 사진을 끌어안고 오열했다. 고훈아, 내 아들. 하늘이가 놀라 물었다. 저, 아빠를 아세요? 강혁이 무겁게 입을 열었다. 그래, 안다. 그는 내 아들이다. 하늘이의 눈이 커졌다. 아들이요? 그럼 두 분은? 나는 내 할아버지다. 그리고 이쪽은 할머니고. 하늘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아빠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없다고. 강혁은 씁쓸하게 웃었다. 그렇게 말할 만도 하지. 내가 네 아버지에게 몹쓸 짓을 했으니까. 동생 민준이가 물었다. 누나, 이 사람들 누구야? 아빠의 아빠랑 엄마래. 아빠의 아빠, 그럼 할아버지. 지수가 눈물 젖은 얼굴로 미소 지으려 애쓰며 손을 뻗었다. 그래, 할머니야. 보고 싶었어. 하지만 하늘이가 동생을 막아섰다. 기다리세요. 믿을 수 없어요. 아빠는 가족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할아버지는 무서운 사람이라고, 아빠를 아프게 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 말은 강혁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그는 눈을 감았다. 맞다. 나는 아들을 상처 입혔다. 그의 꿈을 부정하고 그의 사랑을 쫓아냈다. 나는 최악의 아버지였다. 하지만 나는 아들을 사랑했다. 지금도 사랑하고,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살아갈 기력을 잃었다. 매일 그의 무덤에 가 용서를 빌었다. 5년간 그 후회를 안고 살아왔다. 하늘이는 복잡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강혁이 물었다. 고훈이는 어떤 아버지였느냐? 하늘이의 표정이 조금 부드러워졌다. 아빠는 아주 다정한 분이었어요. 항상 웃으셨고 저희를 무엇보다 소중히 여겨주셨어요. 돈은 없었지만 우리는 행복했어요. 강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래, 좋은 아버지였구나. 하늘이가 불단 서랍에서 낡은 노트를 꺼냈다. 이건 아빠의 작업일지예요. 강혁은 노트를 받아 펼쳤다. 아들의 글씨였다. 성실하게 적힌 작업 내용, 배운 점, 반성점들. 강혁은 현장에서 땀 흘리는 아들의 모습을 떠올렸다. 하지만 노트 후반으로 갈수록 내용이 변했다. 최근 안전 관리가 소홀하다. 예산 삭감 때문에 필요한 설비가 갖춰지지 않았다. 최상무로부터 공기를 단축하라는 명령이 있었다. 무리한 요구다. 이대로는 사고가 난다. 강혁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최상무는 그의 오른팔 같은 인물이었다. 마지막 페이지를 본 순간 강혁은 숨을 삼켰다. 오늘은 폭설 예보가 있지만 최상무가 작업을 강행한다고 한다. 위험하다고 호소했지만 묵살당했다.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 일지를 누군가에게 전해다오. 그리고 설희와 하늘이, 민준이를 부탁한다. 사랑한다. 날짜는 고훈이 죽은 바로 그날이었다. 모든 것이 연결되었다. 아들은 교통사고가 아니라 건설 현장 사고로 죽은 것이다. 그리고 그 원인은 최상무의 무모한 명령이었다. 강혁의 얼굴이 분노로 굳어졌다.
고훈이는 교통사고로 죽은 게 아니었어. 현장 사고였어. 그리고 그 책임은 최 상무에게 있다. 하늘이가 입을 열었다. 엄마도 그렇게 말했어요. 아빠는 공사장 사고로 돌아가셨는데 회사 사람이 와서 교통사고로 해달라고 했대요. 거절하니까 협박했대요. 강혁은 주먹을 쥐었다. 5년간 나를 속여왔단 말인가? 내 아들을 죽여놓고 태연히 내 옆에서 일했단 말인가? 그는 하늘이를 보았다. 어머니는 지금 어느 병원에 계시냐? 시민병원이요. 상관없다. 지금 당장 가자. 너희도 같이 가야 한다. 강혁은 힘주어 말했다. 걱정 마라. 나는 너희 할아버지다. 너희를 지킬 책임이 있다. 지금까지 아무것도 못해준 만큼 이제부터는 나에게 맡겨라. 네 사람은 낡은 아파트를 나와 강혁의 채 올랐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병실에서는 험악한 목소리가 들리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 서류에 사인만 하면 입원비는 전액회사가 부담한다잖소. 강혁이 조용히 문을 열자 검은 양복을 입은 두 남자가 침대에 누운 깡마른 여인을 겁박하고 있었다. 강혁을 본 남자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회장님. 그건 내가 할 말이다. 너희야말로 여기서 뭘 하는 거냐? 남자들은 최 상무의 지시로 합의서에 사인을 받으러 왔다고 실토했다. 그것은 아들의 죽음에 대해 함구하는 대가로 입원비를 내주겠다는 입막음용 계약서였다. 당장 꺼져. 그리고 최 상무에게 전해라. 이 문제는 내가 직접 처리하겠다고. 방에는 정적이 흘렀다. 침대 위의 여인, 서리는 강한 의지가 담긴 눈으로 강혁을 보았다. 고훈 씨 아버님이시죠? 강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고훈이 애비여 너무 늦어서 미안하오. 서리는 약하게 고개를 저었다. 사과하지 마세요. 고훈 씨는 아버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언젠가 서로 이해할 날이 올 거라고 믿었어요. 강혁은 의자에 주저앉았다. 나는 아들을 쫓아냈소. 당신까지도. 그 때문에 아들은 고생만 하다가 서리가 조용히 말했다. 아니에요. 고훈 씨는 스스로 선택한 길을 걸었어요. 가난했지만 우리는 행복했어요. 그날 밤 서리는 서울 최고의 대학병원으로 옮겨졌고 아이들은 강혁의 집으로 가게 되었다. 거대한 일본식 저택에 도착한 아이들은 눈을 동그랗게 떴다. 누나, 여기 성 같아. 현관에 들어선 아이들의 눈의 벽에 걸린 사진 한 장이 들어왔다. 초등학교 입학식 때 찍은 어린 고훈의 사진이었다. 하늘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아빠, 여기 있었구나. 강혁은 그 광경을 보며 눈물을 삼켰다. 고훈아, 보고 있느냐? 네 아이들은 훌륭하게 자랐다. 내가 너에게 못다 한 모든 것을 이 아이들에게 해주고 싶구나. 부디 지켜봐, 다오. 그날 밤 강혁은 서재에서 아들의 작업 일지를 다시 읽으며 결심을 굳혔다. 반드시 아들의 원한을 풀어주리라. 초의 상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전부 밝혀내리라. 그것이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였다. 며칠 후 강혁은 5년 전 사고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지만 최 상무는 교활하게 증거를 인멸한 뒤였다. 그러던 어느 날 하늘이가 강혁에게 낡은 보온병을 가져왔다. 할아버지, 이 보온병 이상하게 무거워요. 강혁이 살펴보니 보온병 밑바닥이 분리되었다. 그 안에는 작은 메모리 카드가 들어있었다. 아들이 숨겨둔 마지막 증거였다. 컴퓨터로 확인하자 그 안에는 사고 당일 초의 상무가 안전을 무시하고 작업을 강행하라고 협박하는 내용이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었다. 결정적인 증거였다. 하지만 강혁의 반격이 시작되기도 전에
최 상무가 먼저 움직였다. 태산건설 회장 치매 의혹이라는 기사가 신문에 실렸고 초의 상무는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해 강혁의 회장 해임안을 상정했다. 궁지에 몰린 강혁에게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왔다. 5년 전 사고 현장 감독이었던 박기태를 찾았다는 것이었다. 놀랍게도 그는 바로 용인공원 묘원의 그 관리인이었다. 강혁은 박기태를 만나 설득했고 그는 죄책감에 시달려왔다며 주주총회에서 모든 것을 증언하기로 약속했다. 주주총회 당일 초의 상무는 강혁의 판단력 저하를 이유로 해임안을 밀어붙였다. 그 순간 강혁이 단상에 올라 아들이 남긴 음성 파일을 공개했다. 장례는 술렁였다. 이어 현장 감독이었던 박기태가 증인으로 나와 최 상무의 만행을 폭로했다. 마지막으로 하늘이가 아빠의 보온병을 들고 단상에 올라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아빠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옳은 일을 하려고 했을 뿐이에요. 모든 것이 밝혀지자 최 상무는 도망치려 했지만 미리 대기하고 있던 경찰에게 체포되었다. 모든 것이 끝난 후 강혁은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그는 모든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며 주주들과 직원들, 그리고 아들의 가족에게 사죄의 의미로 깊이 머리를 숙였다. 바닥에 이마를 대는 그의 모습에 장내는 숙연해졌다. 저는 오늘 제 개인 재산 전부를 출연하여 고훈 산업안전기금을 설립할 것을 선언합니다. 2번 다시 제 아들과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장내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다. 그로부터 2달 후 벚꽃이 만발한 봄날, 강혁은 아내 지수, 며느리 설이, 그리고 손주 하늘이, 민준이와 함께 아들의 묘를 다시 찾았다. 그들의 손에는 흰 국화꽃과 함께 컵라면이 들려 있었다. 묘비 앞에 컵라면을 놓고 뜨거운 물을 부었다. 구수한 냄새가 벚꽃 흩날리는 공원 묘원에 퍼져나갔다. 가족들은 묘비 주위에 둘러앉아 컵라면을 먹었다. 강혁은 난생 처음 먹어보는 그 맛이 이상하게도 맛있다고 느꼈다. 옆에서 민준이가 행복한 얼굴로 면을 빨아들였다. 맛있다! 아빠랑 똑같은 거! 맛있다! 강혁은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푸른 하늘에 벚꽃잎이 춤을 추고 있었다. 고훈아, 이제야 알겠다. 네가 무엇을 소중히 여겼는지. 비싼 음식을 먹는 것이 행복이 아니고 훌륭한 집에 사는 것이 행복이 아니었다. 가족과 함께 같은 음식을 나누고 같은 시간을 보내는 것. 그것이 진짜 행복이라는 것을. 강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는 아들을 향해 마음속으로 속삭였다. 고맙다, 고훈아. 내 아들이 되어주어서. 벚꽃잎이 바람에 흩날렸다. 그것은 마치 아들의 대답처럼 따스하게 그들을 감싸주는 듯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혹시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함께 나누고 싶은 특별한 이야기가 있다면 저희에게 알려주세요. 모두가 함께 듣고 공감할 수 있도록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의 삶에 늘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